베트남에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뭘 좋은데? 반갑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는 뭐 크게 복잡한 건 없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한국 그 투자자가 법인격인가요? 법인인가요? 회사인가요? 개인인가요? 아, 법인격이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신원증명, 그냥 법인의 정관하고 법인 사업자 등록증 관련된 서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년치 재무제표가 있어요. 2년치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회사가 베트남에 일정 금액 이상 그 약속한 투자금만큼 투자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2년치 재무제표를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재무제표상에 뭐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예컨대 현금 흐름이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 계속 적자가 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재정 능력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예컨대 우리가 투자금을 1억을 약속했다. 그러면 그 재무제표상으로 현금 흐름이나 현금 시제를 봤을 때, 재정을 봤을 때 1억 원 이상이 충분히 능력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슈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법인 계좌 명의로 장액장부 증명서를 따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재정 능력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할 거예요. 저희 회계사가. 그래서 만약에 2년치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거고, 보통 2년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 법인이 아닌 이상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재무제표 증명원이나 확인원 같은 게 있어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그 중에 하나 그냥 발행하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 발행받아서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회사 사업자 등록증은 당연히 회사의 신분증 같은 거니까 네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정관은 회사의 그 의사 결정 구조를 알기 위해서 정관을 달라고 합니다. 보통 베트남 정부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명하는 사람이 정관상으로 최종 결정권자가 맞는지 그런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관도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그 다음에 표의사 신분증 있지 않습니까? 신분증하고 대표이사 개인정보가 좀 들어갑니다. 그 주거지나 본적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요. 주소지를. 근데 그냥 거주지만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나 이메일, 그 다음에 대표이사 여권, 보통은 여권이거든요. 여권 사본을 다 준비를 하시면은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베트남에 지금 예전에는 투자계획국이었는데 지금은 재무부랑 합쳤어요. 정부가 통폐합되면서 지금 많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무부 쪽에 이제 서류를 제출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회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일종의 계획서예요. 일종의 사업계획서예요. 이제 거기에 들어간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향후 3년 정도의 손익계산, 예상 손익계산이 들어가고요. 그것도 간략하게 들어갑니다. 그냥 매출액, 예상 매출액, 예상 비용, 그리고 예상 채용 인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업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투자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지출할 건지, 예컨대 임대료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뭐 인테리어 비용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누구나 봤을 때 누구나 봐도 이게 합리적으로 이 회사가 진짜 베트남에 투자해서 그 주된 영업 활동을 하는 게 맞구나라는 정도의 그 설명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업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뭐 프로그램 그 생산이라고 하셨잖아요. 프로그램 제조라고 하셨잖아요. 네, 프로그램 제조에 관련돼서 이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쪽에서 보통은 투자계획국에서 이제 한창 투자를 유치하는 중이니까 보통은 다 받아들입니다. 다만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투자허가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법률상으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요. 원래 베트남은 일부 업종을 빼놓고, 대표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업이나 아니면은 뭐 인력 송출업이나 그 인력 공급업이나 이런 거 특별한 업종에 한해서만 법정 최저 자본금 규정이 있는데, 지금은 암묵적으로 약간 그 커트라인이 생겼어요. 그게 15만 불입니다. 15만 불 정도 보셔야 돼. 10만 불에서 15만 불 사이 정도 보셔야 돼. 미니멈.
그래서 그 이하가 되면은 솔직히 설립이 힘들어요. 지금은 현재는 베트남에서. 그 이유는 뭐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주된 이유는 이제 너무 소액의 법인 설립을 외국인들이 하면서 목적이 영업이 활동이 목적이 아니라 거주증, 2년씩 거주증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좀 커트하기 위해서 그 1억 5천이라는 자본금이 그 대표이사가 2년치 그 투자자 비자로 2년 거주증이 나오는 조건이에요. 그 조건까지 잘랐어요 지금. 그래서 그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지만 법에는 없지만 그 암묵적으로 내부적으로 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노이가 그나마 제일 낮은 편입니다. 그 규정이. 그리고 박린이나 다른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아예 그 시내 쪽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 허가는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하노이가 제일 적합하실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작성되는 문서들 있잖아요. 가져오는 문서들. 예컨대 한국 사업자 등록증이나 한국 재무제표 증명원이나 뭐 확인원 둘 중에 하나. 그다음에 이런 서류들이 그 국제문서협약 미가입국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국제문서협약 가입국은 아스포티우 실이라는 걸 붙이면 끝나는데 베트남은 국제문서협약 미가입국이에요. 이것 자체는 해외에서 발행한 문서가 베트남으로 넘어와서 그 법적인 효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국제문서협약 미가입국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이거는 그냥 번역공증업체에 맡기시면은 알아서 해줍니다. 절차 자체는 그 일단은 공문서여야 되고요. 공문서가 아닌 경우에 사문서일 경우 예컨대 재무제표 확인원 같은 경우 증명원이나 확인원 같은 경우에 세무서에서 발행하면은 공문서예요. 공공기관에서 발행을 하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증도 마찬가지로 공문서예요. 근데 정관이 대표적인 공문서가 아니에요. 사문서예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문서이기 때문에 정관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화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공증 절차를 거쳐요. 근데 원래 공증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사본 공증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거든요. 공증 종류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그냥 사본, 원본과 사본이 똑같다는 공증도도 괜찮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번역 공증이에요. 번역문과 원본이 똑같다는 번역 공증. 그래서 공문서화를 한번 하신 다음에 그 한국 외교부 영사 확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내에 있는 베트남 영사 확인이 들어가야 돼요. 베트남 대사관에 있는 영사 확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 샘플이나 하는 방식들은 저희가 나중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업체에 맡기셔야 됩니다. 어차피 직접 못 하세요. 직접 하시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드세요. 그래서 그렇게 문서 샘플도 나중에 뭐 진짜 진행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고 그 서류만 준비되면은 자본금 규정만 맞다 싶으면은 회사 설립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네. 그 번역은 영문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영문으로 하시게 되면은 추가 비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공무원들이 영어를 안 봅니다. 베트남어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트남 번역 공증이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네. 뭐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실 거면은 영문으로 하셨다가 베트남에서 다시 베트남어 번역 공증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여기는 번역 공증 비용이 한국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하거든요. 예컨대 정관 장수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는데 재무제표 증명원이나 사업자등록증은 장수가 얼마 안 되니까 상관없는데 정관이 한 100장 된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만 합니다. 공증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정관은 뭐 영문으로 하셨다가 저희 쪽에 추가 비용 지급하시면 저희가 영문을 상태로 그 베트남어로 다시 여기서 번역 공증할 거예요. 여기가 한국보다 번역 공증 비용은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베트남 법인의 예상 매출과 손익입니다. 그냥 예상 손익 계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법인 설립까지 완료되는데 네. 기간적으로는 통상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예전에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법정 기한이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저희가 서류를 접수하면은 서류 접수증이 나오고 언제까지 답변을 주겠다라는 법정 기한이 딱 명시돼서 나옵니다. 베트남도. 그 날짜를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최근에 부처 통폐합 때문에 이게 너무 그 시간을 좀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예컨대 약속일은 영업일로 25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정 기한이.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답변이 하도 느리다 보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해고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그게 며칠이 될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보통
서류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서류 준비는 한국에서 준비하는 서류들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뭐 두 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법정 기한은 말 그대로 영업일로 25일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영업일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는 겁니다. 지금 주주가 단독 주주시잖아요. 네. 주식회사는 기업법상으로 주주가 3명 이상이어야 돼요. 베트남은.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어차피 주식회사도 유한책임회사의 한 종류잖아요. 그래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데 기업법에서 딱 정해놨어요. 1인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1인이면은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인은 2인 이상이면서 50명 미만 주주가, 그리고 주식회사는 제한이 없고요. 3인 이상이면서 제한 없고요. 주주수가. 그래서 뭐 보통 1인 유한책임회사로 하시는 게 뭐 정관도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결정 구조도 단순하고.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 겁니다. 심지어 예상 손익도 그냥 매출액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작성해드릴 수 있어요. 모든 거는 저희가 다 알아서 작성해드릴 수 있는데 다만 그 예전에는 저희가 이런 거 아예 얘기도 안 했어요. 저희가 어차피 다 저희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알아서 다 작성할 거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투자 허가증이 먼저 나오거든요. 이 투자 허가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근데 투자 허가증은 말 그대로 이러이러한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허가한다는 내용인데 그 투자 허가증에 들어간 내용들이 그 저희가 말씀드린 우리 사업 계획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데 일부가 거기 나타나는데 그 투자 허가증의 내용에서 좀 많이 어긋나면은 그 벌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벌금이 실제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투자 허가증 상의 내용을 준수하신 게 없고 요즘에 또 분기에 한 번, 그다음에 반기에 한 번씩 재무부에다가 별도로 투자 진척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보고서만 써서 제출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게, 예전에는 그거 안 해도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정부기관에서.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걸 안 할 경우에는 벌금이 한 300~40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민감해졌습니다. 투자허가증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은 그 투자자분의 그 실제 계획을 다 듣고 그 계획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허가증상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회사의 존속 연한이에요. 회사가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은 거기에 명시해 놓거든요. 근데 토지를 구매하지 않는 이상 그 존속 연한은 짧아요. 토지 구매해가지고 토지를 장기 임대했을 경우 여기는 50년 장기 임대거든요. 중국하고 비슷하게. 그러면 50년짜리 회사가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이런 토지를 장기 임대하지 않고 사무실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 존속 연한은 자기네들 저희가 적어낼 때는 보통 15년 적어내는데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3년짜리 회사도 있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최대한 저희는 얘기를 해서 15년 이상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 그 존속 연한이 다 되면은 회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소명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과학기술부하고 그다음에 재무부 쪽에다가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그 존속 연한에 대해서 연장한 절차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최대한 저희가 좀 길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뭐 딱히 설립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다만 정해진 절차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들이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재무부에 보고해야 되는 절차들 이런 것들만 잘 아시고 잘 지키시면은 벌금을 내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베트남 직원을 뽑으시게 되면은 저희가 다 안내를 해줘요. 그 직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 보고가 올라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켜져야 될 절차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기장 대행을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안내해드리고 그렇습니다. 막상 처음 오셔서 이제 그런 절차들을 잘 모르시니까 이런 저희 같은 그 기장 대행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세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벌금이 나오니까. 저희가 회계법인이고요. 기장 대행 및 외부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희 아이들 엄마가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 법무법인도 제가 좀 같이 좀 도와주고 있어요. 초기에는 법률자문도 하셔도 괜찮아요. 법률자문 비용이 여기가 그렇게 정기 법률자문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뭐 비싸봐야 한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저렴한 경우에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정기적으로 계속 법률자문을 변호사들한테 요구해서 변호사들이 문서로 답변하게끔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장대행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회계사들이 하는 컨설팅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 비용은 매달 얼마 정도 돼요? 기장대행은? 기장대행 비용이 한국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가 조금 외투법인들은 워낙 그 세무조사 자체가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나 이런 외국 기업들이 자국 땅에 와서 돈을 벌어가면은 세금은 다 내야 된다는 마인드라서 그 적용이 엄청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장대행 비용이 보통 매출액이나 그런 회사 규모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한데 외부 감사는 그 외투 기업이면 다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외부 감사는. 한국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국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단순하게 저희한테 모든 그 문서를 넘기시는 것도 저희는 제공되는 정보에 한해서 책임을 집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고요. 그러니까 제공 안 된 정보는 저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직원이 없으면은 저희한테 정보 제공 안 하기 때문에 기장은 그냥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나 그 다음에 직원들 뭐 출퇴근 관리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그 급여 주는 것들도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 저희한테 주셔야지 그걸 토대로 저희가 그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세무検서나 뭐 이런 계약서 이런 거 주잖아요. 업체 통해서. 근데 한국은 그거를 조금 약간 루즈하게 해도 괜찮은데 베트남은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나온 데도 있어요. 세무조사를. 근데 그 세무조사 자체가 절대 느슨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면 될까요? 그 예컨대 한인마트 가서 라면을 샀어요. 그 신라면을 샀단 말이죠. 근데 그걸 직원들끼리 같이 야식으로 먹었어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왜냐면은 신라면은 한국인들이 먹는 거지 현지인들이 먹는 게 아니다. 너희 한국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너희 영업 활동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다. 그래서 개인 속세에 때려버려요. 역으로. 벌금과. 그리고 벌금도 이제 있고 1이자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나중에 발견됐으면 그때 당시에 납부해야 될 세금에 플러스 벌금에 플러스 1이자 이런 식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계속. 1이자는 하루에 0.03%가 붙습니다. 여기 이제 하루에 0.03%가 붙고 벌금은 보통 그 잘못 신고한 금액의 20%가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장을 정말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돼. 그거를 200% 신경 써야지. 그러니까 접대비도 그냥 접대비 띡 하면 안 돼요. 누구 만나서 왜 먹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너희 가족이랑 먹었는지, 진짜 접대를 했는지 그 사람들이 증명하기를 원해요. 그 정도로 타이트해요.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도 이거 가족들이랑 밥 먹은지 우리가 알게 뭐야. 인정 못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 식당 영수증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한인 식당들. 비용도 좀 나오니까. 그 정도로 조금 많이 타이트하고 한국에는 없는 좀 이상한 세금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주의해서 관리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늦게 납부하게 되면은 다 이자하고 벌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처럼 전산화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전산화를 한창 하는 중인데 그 전산화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조금 신경을 쓰실 게 많습니다. 여기서는 돈을 벌어도 세무 관리를 너무 대충 하시면은 오히려 세무조사 때 큰 돈이 나갑니다. 그렇죠. 저희가 컨트롤하려고 노력은 하죠. 노력은 하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저희가 의리예요. 그 현지 직원한테. 저희 고객이에요. 그래서 다그치기는 못해요. 저희가. 그냥 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안 주면은 저희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얘기는 하죠. 예컨대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은행 내역서를 다 달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 입출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 기록을 해야 되니까. 기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다 제공을 해주는데 그 외에 그 친구가 깜빡하고 계약서를 안 줬다?
그래도 저희가 물어봐요. 이 돈이 어떤 돈이고 이거 계약서 있는 거니? 그럼 계약서 줘봐라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뭔지 알아야지 기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하긴 하는데 뭐 아예 모르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못할 거고 어느 정도 실력이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뭔지를 아는 정도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요구는 하죠. 네, 달라고 요구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결산을 한 번씩은 가결산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원하시면 해드리거든요. 분기에 한 번 정도요. 그럼 이제 그런 결산서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원하시면은 그 현지 ERP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계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는 미사라는 회계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그거를 이제 만약에 원하시면은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시고 온라인 그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한국에서도 저희 기장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회계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뭐 베트남이라고 해서 회계 기준이 뭐 엄청나게 틀리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보시면은 조금만 검색하시면은 뭐 영어 버전으로 확인하시면은 무슨 비용인지 다 아실 거예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국에서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그것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시게 되면은 뭐 크게 뭐 이슈될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한국인 관리자분이 아예 안 나오시나요? 그거는 이제 현지인을 채용을 하실 때 이제 뭐 채팅이나 이런 걸로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냥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뭐 나중에 기장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정도고 이런 정도로 자문해드리는 거는 소개시켜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자문이나 이런 건 따로 없고 그냥 다 알려드리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뭐 AI한테 물어보면 다 답변을 하니까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정보일 뿐이니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식으로 변호사나 회계사에 서명이 담긴 그 의견서를 원하시면 비용이 나가겠죠, 물론. 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초기 단계까지는 저희가 살짝 도와드려요. 근데 이제 초기에 이제 설립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신고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신고는 직접 하셔야 돼. 그거는 이제 뭐 예컨대 뭐 부가세 공제 방식이나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식이나 이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아주 정액법을 할 건지 정률법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회계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신고할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신고할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최초 영업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영업세 납부하는 것도 저희가 조금 안내를 해드리죠. 회사 설립을 맡겨주시면. 다만 이제 안내만 해드리고 직접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대행하게 되면은 좀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초기에는 뭐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신고해도 되는데 이제 저희가 하지 않고 왜냐면은 그 전자서명 시스템이어서 USB 키라는 게 따로 구매하셔야 돼 초반에. 이 전자서명용 USB 키거든요. 그걸 꽂고 그 문서에서 서명을 하셔야 돼. 전자서명을. 그리고 관공서에 납부를 보내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USB 키를 대신 사드릴 수도 없고 돈을 내고 사셔야 되니까 최초 이제 그 설립을 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은 예. 근데 이제 기장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초기에는 다 도와드려요. 근데 이제 법인 설립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안내는 해드리지 않죠. 특히 딱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 현지 절차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절차들이고 뭐 한국하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데 조금 특이한 절차들이 좀 있다. 예컨대 회사 사업자등록증 나오고 90일 이내에 자본금이 들어와야 돼요. 자본금 통장으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통장도 두 가지를 만드셔야 돼요. 자본금 통장 하나랑 일반 통장 하나랑. 자본금 통장은 말 그대로 자본금이 들어올 때만 쓰는 통장입니다. 그 외에 쓰지는 않습니다. 자본금 통장은 자본금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는 용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본금 납입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증명하기 위한 그 용도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본금 통장에 있는 돈을 다시 일반 통장으로 옮겨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자본금이 두 종류예요. 여기가 자본금이 납입자본금하고 총투자자본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개념이 납입자본금 말 그대로 한국어 치면 정관자본금이에요. 정관에서 정관자본금. 그 외에 이제 그걸 포함하는 총투자자본금은 차입자본금 형태로 한국에는 좀 없는 건데 이게 해외 투자자가 베트남에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보통 자본금이라는 거는 한번 납입을 하면 회사 청산할 때까지 회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법인들이 이제 회사들이 그 자본금이 이제 매몰될까봐 들어오는 걸 꺼려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에서 일종의 그 차입 자본금 형태로 자본금이 예컨대 10,000원이 들어왔다. 근데 총 투자 자본금이 10만 원이다. 그럼 10,000원에서 10만 원 빼면 이제 9만 원이잖아요. 9만 원에 대해서는 차입금 형태로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갚아 나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돈을 뺄 수 있게끔. 근데 그 차입금은 차입금 계약서를 통해서 본사 외에 차입자본금은 좀 그렇고 본사하고의 차입금 형태로 돈이 들어와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 다만 정관자본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체 커트라인 최소 자본금을 지키셔야 된다. 약 15만 불. 그 이상의 이제 예컨대 총 투자 자본금 30만 불 잡았다. 그리고 이제 정관 자본금 15만 불 잡았으면은 나머지 15만 불은 차입금 형태로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자를 줘도 되고요. 그리고 원금 상환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고. 근데 다 차이점은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차입금이 두 종류잖아요. 장기 차입금과 단기 차입금. 단기는 중앙은행에 신고를 안 해도 되고요. 장기는 중앙은행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거래잖아요. 이게 본사하고 지사 간의 거래니까 특수관계자예요. 지분율 25% 이상은 특수관계자로 보거든요. 베트남 세법상. 특수관계자 거래는 이자율도 조심스럽게 책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이자 제대로 안 받으면 안 돼요. 예전에는 리버 금리 사용했는데 그거 없어지고 나서 그냥 시중은행, 주거래은행 금리 정도는 돼야 돼요. 이자가. 특별하게 이득을 취해서도 안 되고 특별하게 손해를 봐서도 안 돼요. 나중에는 이전 가격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하셔야 돼. 나중에 향후 매출 거래나 이런 것들이 본 지사 간에 많이 이루어지시면은 그 판매되는 그 소프트웨어의 가격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 그거 3개월 이상 보셔야 돼요. 예전하고 바뀌었어요. 예전엔 쉬웠어요. 예전엔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어려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여기 근데 이게 저도 이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다투긴 했는데 이것도 복잡합니다. 노동하고도 많이 복잡합니다. 이게 이슈가 많아요. 네.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말씀드리기가. 근데 노동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예전하고 많이 틀렸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문 자격증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직원분들이? 대학 4년제 대학 졸업하셨나요? 그러면 괜찮고요. 대학 졸업증명서 있으면 4년제 관련 그 업무에 관련한 예컨대 프로그래머다 그러면 뭐 전산과 4년제 대학 졸업증 아니면 전산 관련 자격증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비자가 2년짜리 거주증이잖아요. 보통 노동허가가 2년짜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2년짜리 거주증인데 어차피 회사 옮기면은 거주증 바꿔야 돼요. 그 다른 회사 거주증으로. 그게 적법한 그 절차고 그분이 뭐 비자가 그 거주증이 노동 허가증을 토대로 나오는 게 거주증이거든요. 2년짜리 거주증이. 그러니까 비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투자자 비자가 있고요. 투자자 거주증이 있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뭐 내가 3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그냥 2년짜리가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그 근로자는 노동허가증을 먼저 받고 노동허가증이 보통 2년짜리밖에 안 나오니까 2년짜리 거주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를 퇴사하는 순간 그 사람은 노동허가증과 거주증을 반납해야 돼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반납 안 하고 그냥 사용하신 분들도 종종 계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절차가 있어서 뭐 나중에 입국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자를 추천드려요. 이 비자. 상용 비자는 아니지만 그 한 번 더 이제 그 입출국을 좀 여러 번 해야 되지만 3개월짜리 그 이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셔서 일단은 근무를 하시다가 그 노동 그 3개월짜리 또 상용 비자를 발행할 수 있게끔 됐을 시기에 한 번 더 나갔다 오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3개월짜리 상용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그 거주증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제 예전하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요. 그 특별히 사유서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비자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유서를 제출을 해요. 예컨대 내 와이프가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애를 낳아요. 그러면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내 와이프가 당장 내일 모레 애를 낳는데 이것 좀 연장해 주거나 변경해 줘라. 그리고 비자 정책이 좀 수시로 바뀌긴 해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노동허가만 지금 뭐 5건 이상 진행하고 있는데 전부 다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해결 방법은 이 비자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즈니스 비자가 있고 하나는 여행 비자가 있어요. 비즈니스 비자는 말 그대로 투자 목적의 사람이 3개월 동안 여기 상주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가 나오는 비자인데 이 비즈니스 비자가 여행 비자보다는 훨씬 나아요. 3개월짜리. 단수든 복수든. 요거를 일단 가지고 들어온 상태에서 거주증은 반납하고 출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입국하면서 이 비자를 받는 거예요. 3개월짜리. 비즈니스 비자로. 이 근무를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고 나서 그 외국인 채용 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또 출국을 했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그럴 때 태국 찍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목바이런이라고 해서 인근의 라오스나 캄보디아 찍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당일치기로.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홍콩 많이 찍고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찍고 오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 입출국 규정은 절차대로 다 지키시는 게 좋아요. 예전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이죠. 불과 몇 개월 전하고 많이 틀리죠. 이번에 노동부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절차가 엄청 까다롭게 변했어요. 이게 또 얼마나 갈는지도 몰라요, 저희가. 그다음에 상용비자 받은 다음에 더 이상 출국하실 필요는 없어요. 상용비자 상태에서 거주증을 받는 거예요, 2년짜리. 불과 며칠 전입니다. 야, 서 노동 그 쌍nhập hết rồi đúng không? Không có sở lao động nữa. bộ lao động không có nữa. nội bộ đúng không? 내무부랑 합쳐졌어요, 노동부랑. 그리고 노동부가 없어지면서 그냥 내무부로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투자계획국도 사라졌어요. 이제 재무부하고 합쳤나 그래요. 경찰도 통폐합 많이 됐고 한국으로 치면은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합쳐지고 지금 그런 시기여서 지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헌법 수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베트남. 지금 혼란의 시기입니다. 좀.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저희랑 나중에 회의를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단순하게 설명드릴 게 아니고 왜냐면은 제가 법인세 우대 혜택을 말씀드렸었나요? 이 프로그램 제조는 법인세가 4년간 감면에 9년간 50% 감면 혜택이 있어요.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네네.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야 되고 그 이런 매출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하나는 또 이 FCT라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되는 구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외국인 계약자세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법인세하고 부가세인데 이건 이제 조금 몇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인데 그것도 지금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따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절차나 법인세 우대 혜택을 받으시면 좋잖아요. 제가 봤을 때 법인세 우대 혜택 받으시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은 세무조사 때 법인세가 면세 기간에는 세무조사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벌금 때려도 면세니까. 어차피 면세예요, 법인세는. 그러면은 조사받을 때는 벌금은 나오는데 법인세는 어차피 없는 거니까. 그래서 조사받을 때 개인소득세하고 부가세만 조심하시면 돼요. 면세 기간 동안은. 왜냐면 어차피 법인세는 안 내니까. 예컨대 송금 물산입이에요. 비용이 불합리 비용이에요. 세무서에서 봤을 때 그거 송금 물산입 해봤자 면세잖아요. 어차피 매출액이 뭐 많이 늘어나서 면세 기간 동안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면세를 하시면 여러모로 많이 유리하게 되시죠. 근데 이제 그 면세도 첫 해 저장하고 3년 남남인가? lỗ ưu đãi thuế lỗ bao nhiêu năm tôi đã là bao nhiêu năm tiếp tục lỗ 3 năm. sau năm thứ tư sẽ tính 3 năm. 그 2월 돼요. 면세 혜택이 chuyển
chuyển năm sau. 5 năm. Tối đa năm. 그 이제 우리가 적자가 났어요 첫 해. 그럼 이제 면세 혜택이 그 적자가 난 해가 면세 혜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요. 최장 5년까지 이어이 돼요. 두 번째 해도 적자 났다. 근데 면세 혜택은 계속 4년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적자가 연속되는 최대 5년까지. 근데 이제 뭐 3년에서 5년인데 그거는 이제 조건마다 틀리고 상태만 틀려서 나중에 직접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가 관련돼 있어갖고 저희가 회의가 지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Hôm nay mình họp 2 tiếng. Nè, tiếng Anh sẽ quay thêm đúng không? 뭐야? 하이팅아? À đâu 1 tiếng 30 phút. À 1 tiếng. 네, 지금 방금 전에 회의를 마쳤고요. 저희 회계사는 지금 나가고요. 전반적으로 법인 설립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복잡하지 않지만 뭐 단순한 상황인데요. 이제부터 해당 법인 설립을 좀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것들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인 그 내용은 제가 회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 전부 동일합니다. 회의를 이거는 제가 내보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좀 쉬었다가 제가 정리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